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오늘도 정치권 소식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잠시 뒤에 청와대에서 아마도 추가 인선 발표가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인선 발표가 이루어지게 되면 또 청와대를 연결해서 여러분께 실시간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준 명지대 교수, 최진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장 그리고 SBS 보도국의 윤춘호 선기자 나왔습니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야3당이 오늘 오전에 원내대표들이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는데요. 야3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제출한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다. 돈으로 공무원을 증원하는 데는 결코 동의할 수 없다. 이렇게 합의를 했다고 합니다. 먼저 야3당의 이야기부터 한번 들어보실까요? 야3당 정책위 의장은 문재인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합의했다. 야3당은 정부의 이번 추경은 국가재정법이 정하고 있는 요건에 부합하지 않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특히 국민 세금으로 미래 세대에게 영구적인 부담을 주는 공무원 증원 추경은 동의할 수 없다는 데 뜻을 같이 했습니다. 야3당 정책위 의장은 이번 추경과 정부 조직법 개편 등 향후 이러한 주요 현안에 대해서 향후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이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지금 합의 내용 정책위장들이 만났군요. 그런데 합의 내용을 들어보니까 네. 이 바른정당과 국민의당 진짜 어떤 때는 민주당과 보조를 같이 하는 듯한 인상을 주는데 또 이렇게 보면 야당은 야당인 것 같기도 하고 말이죠. 그렇습니다. 저도 어제하고 오늘 상황을 보면요. 이 야당들이 어떻게 보면 자기들의 입장이 아직 확고하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반증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사안별로 여당과 협조하겠다고 하는 자세가 나오기도 했다가 또 한편으로는 오늘같이 야3당이 공동대응하겠다 이런 입장이 나오기도 하고 그것은 야3당의 입장이 그만큼 확고하지 못하다는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직접 추가 경정 예산안 사상 최초로 시정연설까지 하면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예산인 만큼 꼭 국회가 서둘러서 처리를 해달라 부탁을 했는데 야3당이 이런 입장이면은 어렵지 않겠습니까? 힘들겠지만은 과거의 추경 예산의 과정을 보면요. 처음부터 이렇게 순탄하게 간 적은 없어요. 작년에도 실은 7월 26일 날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이 11조 원에 해당하는 추경 예산을 제출했었는데요. 9월 2일 날 통과됐었습니다. 당시에 똑같은 논리였었거든요. 추경이라는 거는 골든타임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고 당시에도 일자리와 관련된 것이 약 2조 정도 배당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일자리 추경이니까 안 된다라는 논리는 엄밀하게 따지면 좀 설득력이 약한데 다만 이제 야3당은 공무원 충원에 관련돼서 추경 예산을 쓸 수 없다라는 부분들을 이제 강력하게 좀 주장하고 있는 부분들인 것인데요. 결국은 역대의 국회에서 보면은 어느 정도 세액에 대한 조정은 있었었는데 추경 자체가 부결된 적은 한 번도 없기 때문에 결국은 야당하고 원만하게 해결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여당 야당이 결국은 조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있고 지금 여야 결국은 여소야대의 5당 체제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나올 수 있는 현상이라고 보는데 그것을 어떻게 원만하게 끌고 갈 수 있냐는 결국은 정치적인 특히 정무적 판단이 필요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정치적, 정무적 판단 그렇다고 한다면 정치적, 정무적 판단 청와대와 여당의 더 큰 책임과 부담이 있는 거겠죠? 야당보다는. 어떻습니까? 그렇죠. 그건 이제 어떻게 보면 양쪽 다 부담이 됩니다. 사실은. 과거 역대 정부 보면은 집권 초기에 중요한 정책 현안을 가지고 밀고 당기고 할 경우에는 대통령 지도가 어느 정도 점점 타격을 받습니다. 반면에 야당 역시 항상 해왔던 어떤 발목 잡기를 그대로 하냐라는 동시에 이제 일종의 국민들로부터 이제 쌍벌제 심리 비슷하게 하는데요. 다만 이제 야당이 좀 염두에 둘 건 대통령 지도는 집권 초반에는 그렇게 쉽게 내려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계속 장기화될 경우에 대통령도 약간의 타격을 받겠지만 야당 3당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훨씬 더 많은 삭제입니다. 굳이 표현한다면 한 7대3 정도로 야당이 사실 발목 잡기니까 아니냐라는 비판을 계속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통령 여론조사가 청문회라도 이번 여러 가지 여야 경색에도 불구하고 사실 80%를 훨씬 뛰어넘거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야 3당과의 협치에
실험 모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자유한국당만 반대하고 사실 국민의당이나 바른정당이라든지 지금 우호적인 줄 알았는데 지금 갑자기 지금 반대로 야3당이 돌아섰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청와대 입장에서는 높은 대통령의 지도에도 불구하고 최소한 국민의당 정도는 협치의 틀 안으로 끌어들이는데 계속 노력을 해야 됩니다. 예. 그렇지 않으면 점점 더 상황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 추경 예산안 일단 국회에서 심사를 해야 되는데요. 심사 자체를 하느냐 마느냐 자유한국당은 우리는 심사하는데도 참여하지 않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야3당 사이에 균열이 있어 보입니다. 심사는 할 수 있다, 혹은 심사조차 할 수 없다 정도의 그 뉘앙스 굉장히 유명한 차이가 있어 보이거든요. 다른 중에 약간 그 부분에 있어서 차이가 있지 않나요, 그래도? 자,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이종구 의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어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3당이 합의한 것은 아니다라고 확인을 해주셨고 오늘 여기서는 지금 낭독해드린 요문안 자체까지 우리가 의견에 합의를 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렸다 하는 점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나머지는 각 당에 여쭤보시면 좋겠습니다. 각 당의 우리는 반대한다는 입장입니다.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은 반대한다는 입장입니다. 명확하게 밝혔는데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정책위의장은 이 부분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다. 심사는 참여하겠다는 얘기겠죠? 그렇습니다. 어제 그 국회의장 주재를 했던 원내대표. 윤철호 기자 죄송한데요. 지금 청와대 한번 연결해 볼까요? 청와대 박수현 대변인 나왔습니다. 어떤 내용 발표할지 직접 들어보시죠.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유영민 전 포스코 경영연구소 사장, 통일부 장관 조명균 전 대통령 비서실 통일외교안보정책 비서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영록 전 18대 19대 국회의원, 여성가족부 장관 정현백 현 성균관대학교 사학과 교수입니다. 유영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지명자는 소프트웨어 개발자로 출발하여 ICT 분야의 풍부한 현장 경험을 보유하고 있고 기업 연구소장, 전문 경영인을 거치면서 쌓아온 융합적 리더십이 큰 장점입니다. 4차 산업혁명에의 선제적 대응, 국가 R&D 체제 혁신, 핵심 과학기술 지원, 미래형 연구개발 생태계 구축 등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 마련을 위한 미래창조과학부의 핵심 과제를 성공시킬 적임자입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 지명자는 남북회담 및 대북 전략에 정통한 관료 출신으로 새 정부의 대북 정책과 남북 문제 현안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정책 기획부터 교류, 협상까지 풍부한 실전 경험을 가진 정책통입니다.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새 정부의 남북관계 기본 방향 정립 등 통일부의 중요한 과제들을 유능하게 처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지명자는 중앙과 지방을 아우르는 폭넓은 행정 경험과 국회 의정 활동을 통해 쌓은 정무적 감각을 겸비하고 있으며 6년간 국회 농해수위 의원 및 간사로 활동하여 농림축산식품부의 조직과 업무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쌀 수급과 고질적인 AI, 구제역 문제, 가뭄 등 당면한 현안들을 슬기롭게 해결하여 농축산인들의 시름을 덜어주고 농축산업의 산업 경쟁력을 한층 강화해 나갈 적임자로 판단했습니다.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은 여성 문제, 양성평등, 노동정의 실현 등 다양한 영역에서 불평등과 격차 해소를 위해 꾸준히 활동해온 시민운동가이자 국내에서 능력을 인정받고 있는 역사학자입니다. 여성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조건을 조성하고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며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 재협상 등 긴급한 현안도 차질 없이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어서 오늘 있었던 국회 예결위원장 및 간사단 그리고 상임위원장 초청 오찬 간담회 관련 내용을 브리핑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낮 12시부터 1시 20분까지 본관 인왕실에서 국회 예결위원장 및 간사단 그리고 상임위원장을 초청해 오찬을 갖고 당면한 현안에 대해 심도 깊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인사말에서 추경 예산안의 상임위와 예결위 조속 심사를 통해 하반기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사 부탁드리려 이렇게 모셨다. 추경의 요건 충족에 다소 이의가 있을 수 있겠지만 경기 침체나 또 국채 발행 증세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점, 수출 등 경제 지표가 좋아지고 있는 시기에 내수와 고용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 내리막길을 걷던 우리 경제 성장률을 다시 상승시킬 수 있다는 희망, 이런 것들을 고려하여 힘을 모아주시기를 당부드린다. 추경 예산안을 항목별로 보면 각 정당이 평소에 그리고 지난 대선 때 모든 후보님들이 필요하다고 공약한 것이니 잘 살펴보고 도와주시라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이어 백재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원래 예산은 정부가 편성하고 국회가 심의하는 것인데 아직 심의 일정을 잡지 못해 송구스럽다. 추경은 이 본 예산에 근접할수록 효과가 적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여야 합의를 이루도록 여러 상임위원장님들이 도와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장병환 산업자원위원회 위원장은 추경은 경제를 살리기 위한 것이고 또 소득주도 경제 패러다임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평소 철학에 공감한다. 그러나 정규직의 전환과 최저임금의 인상 등은 한 번에 동시에 하려면 중소기업이나 중소 영세 상공업자들에게 어려움이 있기 마련이다. 그러나 촛불이 만든 이 정부가 반드시 성공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 협치 분위기를 잘 이끌어 가도록 하자. 일자리의 성과를 양과 질로 잘 평가해서 훈포장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서 인센티브 제도를 한번 만들어 보자라는 제안을 했고 아울러 민주당이 여당이 되었으니 이제 규제 프리존법을 전향적으로 검토해달라라고 말했습니다. 김영우 국방위원장은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할 말이 많이 있다. 최근 미 이사단 창설 100주년 기념 공연 파행 등 아쉬운 점도 많고 또 기 배치된 사드 2기가 유류 공급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파행 운영되고 있는 점도 아쉬운 대목이다. 한미 정상회담을 할 때 북한의 생화학 무기, 사이버 무기에 대한 대책 논의도 필요해 보인다. 새 정부가 소통과 협치를 한다면 얼마든지 협조할 것이고 그것이 국민을 위한 것이라 믿으며 그것이 또 새로운 야당의 모습이라고 생각한다. 제가 사회 갈등관리 기본법 발의를 준비하고 있는데 정부가 갈등 과제에 초기 대응을 잘 못하면 사회 비용이 커지므로 이 법의 통과에 정부가 또 대통령이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홍철호 바른정당 간사는 현재의 AI 대책은 거점 방역초소 중심인데 효과가 적은 것 같다. 그래서 각 농가의 계사마다 차단 방역을 하면 훨씬 더 효과적일 것이니 농가 자부담과 정부 지원으로 이것을 실행하는 것을 검토해달라라고 제안했습니다. 황주홍 국민의당 간사는 재정이 소요되지 않는 공약을 실천하면 갈등도 적고 경제나 사회 전반에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이 부분을 꼭. 네, 여러분 지금까지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의 브리핑 직접 들으셨습니다. 장관 4명 후보자를 문재인 대통령이 지명을 했습니다. 유영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 그리고 조명균
지금 이 화면은 다시 없애주시죠. 지금 얼굴이 잘못됐습니다. 지금 얼굴에 나오신 분은 조명균 통일부 장관 후보자입니다.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에는 유영민 후보자가 지명이 됐고요. 조명균 통일부 장관 후보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에는 김영록 전 의원, 그리고 여성가족부 장관에는 정연백 성균관대 교수, 참여연대 공동대표라는 직책이 더 잘 알려지신 분이죠? 그렇습니다. 장관 후보자는. 저명한 서양 현대사 연구자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사회활동도 활발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참여연대 공동대표를 지냈고, 그다음에 정신대 대책협의회에도 활발하게 참여하신 그런 여성 학자이자 시민활동가,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라는 자리는 원래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 아마도 정부 조직 개편 때 없어지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많았습니다. 그렇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조직이기 때문에. 그런데 일단 그대로 유지를 했고 장관 후보자도 지명을 했어요. 뭐 문재인 대통령이 미래창조과학부의 역할을 그대로 존중하겠다는 뜻으로 봐도 되겠죠? 그거보다도요. 지금 현 정부의 3대 과제가 저출산 포함해서 실은 4차 산업이거든요. 4차 산업혁명. 이 4차 혁명과 직결되는 게 미래창조과학부이기 때문에 이것을 예를 들어서 아무리 전직 대통령 때 만들었다 하더라도 다시 만든다는 것은 굉장히 어떤 면에 비생산적이라는 판단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을 어떻게 잘 이끌어갈 거냐 할 때 미래창조과학부를 오히려 더 잘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판단을 했고, 특히 뭐 IT 분야뿐만 아니라 지금 뭐 여러 분야에서 뭐 인공지능을 포함해서 뭐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변화되고 있는 이 부분을 결국은 연속성을 가지고 가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을 해서 결국은 또 특히 가장 최고의 선제적 대응의 적임자다. 4차 산업혁명의 적임자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여러 면에서 검토된 사항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발표된 장관 후보자 가운데 가장 눈길이 가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조명균 통일부 장관 후보자인데 2007년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정일 당시 국방위원장의 남북 정상회담 때 배석했던 그만큼 남북 관계 전문가다. 뭐 이런 평가 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남북 분단 상황에서 외교부와 통일부는 투톱을 이루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최근에 외교부 장관 후보자 강경화 계속 청문회에서 이제 애를 먹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사실 국민들이 많이 궁금했었습니다. 과연 투톱을 맞출 또 다른 한 축인 통일부 장관은 누가 될까라는 많이 궁금했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통일부에서 상당히 잔뼈가 굵었던 대북 전문가를 했다. 그거는 이제 그만큼 안정을 귀했다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노무현 정부에 근무를 했던 관료라 출신이라는 점에서 남북 관계, 남북 정치의 기조가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 크게 흐름을 흐를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앞으로의 대북 정치의 그런 방향을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그런 인사라고 봅니다. 조명균 후보자는 말이에요. 이제 행정부실을 통해 가지고 통일부에 입부를 해서 통일부에서 이제 처음부터 공직 생활을 시작한 대표적인 이제 통일부의 전문 관료이기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 유출 사건 관련해서 제가 지금 그거 질문 드리려고 했어요. 그 재판 받지 않았습니까? 재판까지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지는 않습니다만 무죄가 나지 않았던가 그렇게 1심과 2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는데 아직 대법원 판결이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확정 판결이 나지 않았군요. 근데 어떤 그 건으로 해서 굉장한 고통을 받은 굉장히 어려움을 겪은 그러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통일부에서 이제 커리어를 보면 주로 교류협력 분야에서의 특히 전문가예요. 교류협력국장 지냈죠? 그렇습니다. 교류협력 1과장도 했고, 그다음에 남북교류협력국장도 하고, 그래서 특히 대화와 대북대화 이 부분 관련해서는 통일부에서 아마 최고의 전문가를 할 수 있고요. 또 한 가지 이제 좀 눈여겨볼 만한 부분이 천혜성 차관도 사실은 통일부의 전문 관료예요. 어떻게 보면 북한 전문 관료인데 장관과 차관이 모두 관료 출신 임명됐다고 하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이번 정부에서 이제 청와대의 이른바 안보 라인에서는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주류와는 약간 좀 거리가 있는 분들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보면 상당히 안정적인 통일부를 중심으로 해서 안정적인 면을 좀 강화하겠다는, 보완하겠다는 그런 의지도 읽히는 인사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외교안보 라인의 진영이 다 갖춰진 것 같습니다. 얼추. 네네. 안보실장 정우영,
외교부 출신이죠. 그다음에 국방부 장관의 송영무 전 해군 참모총장, 그리고 통일부 장관의 조명균 후보자 이렇게 지명이 됐다고 한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생각하는 외교 안보 라인의 핵심 남북관계 대북 정책은 박근혜 전 대통령 때와는 정반대의 길을 가겠다 이렇게 봐도 되지 않겠습니까? 실은 비핵 개방 3천은 이명박 정부 때 핵심이었었고 박근혜 정부 때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통일은 대박이라고 했는데 실제는 성과가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저는 굉장히 이제 흥미롭게 주목하는 부분들은 뭐냐면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제일 먼저 얘기했었던 부분은 선 북한 태도 변화 후 대화였어요. 지금 특히 북한은 문재인 정부 출범하고 나서 5번째 지금 미사일을 쏘고 있거든요. 그런데 내용상으로 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는 요소요소에 남북 문제 전문가를 지금 다 지금 임명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국정원장을 포함해서 오늘 통일부 장관 더 나가서 안보실 1차장도 보면 남북 문제 관련돼서 굉장히 전문가란 말이죠. 그만큼 이제 결국은 그동안 9년 동안에 보수 정권이 취했었던 이런 안보 통일에 있어서의 패러다임의 변화를 가져오겠다라고 하는 분명한 시그널을 주고 있는데 이것을 과연 지금 북한이 어떻게 이제 받아들일 것이냐라는 것이 아마 귀추가 주목이 되고 그것은 결국은 6월 한미 정상회담의 결과에 따라서 지금 심어놓은 이러한 그 변화의 씨앗이 6월 한미 정상회담의 결과를 통해서 과연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가 좀 관심 있게 저는 보고 있고. 최진원 원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하나 좀 특이하게 우리가 지켜볼 부분이 이제 이번 조명균 통일부 장관 내정자도 그렇지만 서훈 국정원장 내정자도 남북 정상회담에 깊숙이 관여했던 실무했던 책임자나 다름없는 인물이었다라는 부분인데요. 지금 남북관계 계속 꼬여가고 있고 악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돌파구 차원에서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리가 짐작을 해봅니다. 서훈 그때 국정원장 후보자도 사실 그런 이제 암시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꽉 막힌 이런 남북 관계 돌파구를 트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고 그 중요한 수단 중에 하나가 남북 정상회담이 아닐까라는 부분을 좀 일찌감치 저희들이 한번 전망을 해봅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추가 장관 후보자 인선 내용을 발표를 했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에는 유영민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원장을 지냈죠. 이명박 정부 때 유영민 씨를 지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통일부 장관 후보자로는 조명균 전 통일부 남북교류협력국장, 청와대에서 통일외교안보 정책비서관도 지냈습니다. 그리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에는 김영록 전 의원, 제18대 19대 국회의원, 새정치민주연합의 원내 수석 부대표를 지내기도 했습니다.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는 정현백, 참여연대 공동대표, 현재 성균관대 사학과 교수를 지명을 했습니다. 이 4명의 장관 후보자도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나서야 장관으로 임명이 가능하고요. 이제 남아있는 비어있는 장관 후보자는 몇 자리가 남아있죠? 이제 얼마 안 남았죠. 3자리 남았습니다. 3자리. 어디? 보건복지부 장관이 남아있고요. 그 다음에, 산업통상자원부도 남아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새로 이제, 부로 승격이 된 중소기업 벤처부까지 합치면 모두 3자리의 국무위원 자리가 남아있는 셈입니다. 예. 아직 김희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임명할지 또 국회 인준은 어떻게 될지 그 상황도 불투명한 상황이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취임 한 달이 지났기 때문에 장관 후보자 인선을 상당히 속도감 있게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오후 중에 추가 인선 내용이 또 청와대에서 발표가 된다면 차관급이 발표가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발표가 된다면 다시 한번 실시간으로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또 저희가 하던 얘기 계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경 심사 자유한국당은 반대,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심사에는 참여하겠다. 그렇습니다. 이런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야3당의 공동대응이라고 하지만은 이게 공동대응이라기보다는 협력한다는 뜻일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추경 자체를 거부한다는 입장인 거고요. 바른정당하고 국민의당은 일단 참석해서 심사는 하고 특히 세금으로 공무원 수 늘리는 부분, 이런 부분에 관련해서는 좀 줄이겠다. 그러니까 세금으로 늘리려고 하는 공무원 숫자를 좀 조정하는 선, 그 선에서 어느 정도 여야 간에 합의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 추경 예산안이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사실상 처음으로 내놓은, 대통령이 되고 나서 처음으로 내놓은 일종의 정책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 상당히 이 추경 예산안 통과에 신경을 쓰는 것 같습니다. 오늘 낮에는 청와대로, 조금 전에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 브리핑도 들으셨죠? 청와대로 예결위 위원장단, 또 간사단, 그리고 각 상임위원장단을 불러서 점심 식사를 함께 하면서 추경 예산안 처리에 협조해달라, 이렇게 부탁하기도 했습니다. 뭐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정부가 제출한 추경 예산안이 우리 상임위원회 그리고 예결위에서 좀 조속하게 심사가 이루어져서 좀 하반기부터 바로 좀 집행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사, 그렇게 이제 협력을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셨습니다. 이 추경의 이제 용도가 문제인데, 추경의 용도에 대해서 뭐 원론적으로는 뭐 국민들 예산 세금으로 공무원 숫자 늘리냐 뭐 이렇게 이제 반대 말씀들을 하실 수 있지만, 사실 내용을 들여다보면 역대 정부에서도 필요한 공무원들은 그때그때 늘려왔습니다. 박근혜 정부에서도 뭐 경찰관, 소방관, 뭐 복지 공무원 정원들 했고요. 그러나 이제 그 정원이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부족한 공무원들을 더 좀 늘려야 되는데, 본격적으로 늘리는 것은 내년 예산안 심사 때 다시 한번 심사하더라도 이번 추경에서는 뭐 당장 할 수 있는 소수의 인원들만 그렇게 예산을 배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또 정부와 국회가 또 생각이 좀 다를 수도 있고, 그리고 또 국회에서도 여야 간에 또 생각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허심탄회한 말씀들 해주시고, 또 필요하면 서로 또 조정도 하시는데, 그래도 결론만큼은 좀 빨리 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대통령이 저렇게 정말 공손한 자세로 잘 부탁드립니다. 뭐 저런 건 일종의 협치의 일환으로 충분히 볼 수가 있는데, 문제는 오늘 이 오찬 자리에 자유한국당이 안 와야 될 갔다면서요. 사람들이 안 온 거예요. 예. 지금 상임위원장 등이 모두 16명이거든요. 거기에 이제 간사들까지 해서 한 20여 명 정도가 아마 초청 대상이었을 걸로 보는데, 기념사진 찍는 사진을 제가 보니까요. 대통령 포함해서 12명이에요. 그러니까, 상임위원장 16명 가운데 지금 자유한국당이 8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온 그 상임위원장은 모두 8명이라는 뜻입니다. 예. 8명이니까 절반만이 초대 응한 그런 오찬이 된 셈이고요. 그렇게 보면 분위기 자체는 나쁘지 않더라고요. 제가 그 촬영한 그 화면을 보니까 분위기 자체는 이렇게 웃음소리도 나고 하는 좋은 분위기였지만, 대통령으로서는 다소 좀 입맛이 쓴 그런 자리였을 것 같습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소속의 상임위원장단, 예결위 뭐 간사나 위원장단은 같다는 얘기인데, 그렇습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오늘 점심 식사 자리에 청와대에서 초청을 했지만 가지 않았습니다. 왜 가지 않았는지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렇게 설명을 했네요. 이미 안 가기로 결정이 오래전에 됐는데, 예. 언론에 제가 이미 얘기한 바가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금 아마 그분들의 전략은 상임위원장하고 대통령의 일방적 얘기 내지는 걸 듣고 아마 장관 임명을 강행하는 수순을 밟으려고 하는 명분 쌓기로 저희들은 봤기 때문에 거기에 응하지 않은 것입니다. 지금 인사에 대해서 이런 분들을 도덕성에 대해서 흠이 있는 분들에 대해서 인사청문회를 무력화시키고 국회 권능에 대해서 그 협치를 하지 않겠다고 하는 이 그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이 문제를 해결을 해서 그 다음에 국회에 여러 가지 산적된 문제를 처리해 나가야 되는데, 이거는 무시하고 정부가 요구하는 뭐는 무조건 해내라. 그거에 대해서 저희 야당으로서는 응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그것을 비판한다고 하더라도 저희 야당의 책무는 그대로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지금 발언을 보면 그 자유한국당의 전략은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 같아요. No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각오를 세우고 가겠다라는 겁니다. 이낙연 총리 때부터 사실은 인준 자체를 거부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제 시정연설, 대통령 시정연설 다음에 티타임에도 불참했습니다. 그러니까 불참하거나 전면적인 노라고 해서 확실하게 어떤 전선을 형성을 한 것 같은데, 다만 이제 문제는 국민의당과 이제 바른정당인데 보면은 총리 인선의 의결 과정에서 공개적으로는 반대했지만 내부적으로는 자유투표에 사실상 맡겼고, 이번 추경도 사실 심사는 하는데 사실상 반대한다.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옮기겠다는 건지. 그래서 청와대 입장에서,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자유한국당의 지속적인 도움을, 협치를 받기는 쉽지가 않다. 이후 청문회 과정에서도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전략은 분명히 나옵니다. 그러나 다만 국민의당이나 바른정당의 부분은 매우 애매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말씀드리면 문재인 정부가 더 지속적으로 더 낮은 자세로 협치를 요구하고 도움을 요구하면 함께 갈 수 있다. 만약 그 부분을 같이 끌어들이지 못하면 이후 내일부터 시작되는 모든 청문회 인사 과정에도 계속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김영준 교수님은 자유한국당의 입장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으로서는 저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 보시는 건지? 비대칭적 상황 속에서 대통령의 지지도는 굉장히 80%대에 가깝고, 그리고 청문회 인사와 관련돼서도 한 여론조사에 의하면은 찬성해야 된다는 여론이 많았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자유한국당이 자신들의 존재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부분을 저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건데, 저는 조금 안타깝게 느껴지는 게 뭐냐면요. 우리 정치권이 전부 다 선천적 기억 상실증 환자들 같아요. 선천적 기억 상실증 환자? 왜 그렇습니까? 야당할 때 여당할 때고 완전 180도 전혀 다른 상황에서 지금 되고 있고, 야당이 여당할 때는 어떻게든 간에 협치해야 된다 주장하고 정책 검증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는데, 야당이 됐다 보니까 또 완전 입장을 바꿔서 얘기를 하고, 여당도 마찬가지로 야당할 때는 그냥 송곳 같은 또 청문회를 얘기를 하고 있다가 이제는 또 흐물흐물해지고, 이게 바로 대통령제를 채택을 하고 있는데 내각제조를 운영을 하다 보니까 여당은 무조건 정부를 옹호해야 되고 야당은 무조건 정부를 반대하는 이런 것들은 이제는 이제 협량의 정치거든요. 더 이상 통용이 되지 않는다. 속이 좁은 정치다. 그렇습니다. 이걸 가지고 과연 야당이 한 24% 특히 자유한국당이 득표를 했는데요. 어떻게 하면은 더 위원을 확대해서 다음에 뭐 지방선거를 포함해서 다시 한번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를 아주 심각하게 고민한다면 저는 이것은 한마디로 해서 유화정치라고 저는 봅니다.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바꿔줘야 되고, 예를 들어서요, 심사 같은 경우는 참여하고 표결은 반대한다 이런 식으로 가야지, 모든 것을 원천적으로 봉쇄했을 때 그는 과거의 야당에 대해서 얼마나 비판을 많이 했어요. 로텐더홀 가서 플래카드 든다든지 본회의장에서 이 플래카드 들면은 얼마나 많이 비판을 했었습니까? 그것을 제가 그대로 답습을 한다고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아까 조금 전에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이거는 협량의 정치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김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과거에 본인들이 했던 말을 기억 못하는 거는 기억 상실증 맞는 것 같은데, 네. 과거에 상대가 했던 말을 그대로 반복해서 하는 거는 학습 능력이 뛰어난 걸로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정치가 갖고 있는 아주 굉장히 본질적인 문제를 지적을 하셨는데, 내로남불이죠. 내로남불.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현 정국에서 내로남불이 가장 큰 유행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고 그렇습니다. 남이 하면 불륜이고. 이걸 뛰어넘어야지만 국민들에게 사랑받는 정치를 할 수 있는데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바로 이 문제가 왜 정우택 원내대표가 오늘 청와대 오찬 자리는 추경안 때문에 모인 자리인데 왜 안 갔느냐? 인사청문 얘기를 꺼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자유한국당의 입장은 김희수, 김상조, 강경화 다 안 된다는 겁니까? 아니면은 정말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한 명만 중도에 사퇴시키면 나머지는 도와줄게 이런 겁니까? 아주 쉽게 얘기하면 한 명 내놔라 이거죠. 그리고 그 한 명이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라고 하는 것은 이미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것 같고요. 그렇게 보면 왜 하필이면 강경화 장관 후보자일까 하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 지금 김영준 교수님께서 이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사실은 청와대와 여당의 입장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어요. 어제 대통령이 이제 추경안 때문에 갔고, 그래서 추경안과 관련된 부분만 언급을 했지만 모든 의원들이 모여 있고, 그다음에 모든 국민들이 그 연설을 텔레비전 등을 통해서 보는 그런 자리라고 그러면 인사 문제와 관련해서 분명히 대통령이 후보자 시절에 언급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그런 어떤 말이 있었다고 그런다 그러면 저는 야당이 보다 더 궁색해졌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되면 이후에 청와대와 여당이 어떤 그 조치를 취하더라도 그 이해도가 높아지지 않았을까 하는 점에서 약간의 아쉬움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김인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어차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루어져야 하니까 그렇죠. 다음 주에 될 것 같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 채택 마감 시한은 어제로 끝났어요. 그리고 그렇습니다. 강경화 후보자는 내일이 아마 마감으로 모레죠. 알고 있는데 내일이나 모레? 14일. 예. 14일이면 내일입니다. 내일이죠. 예. 내일이 마감인데 그러면 청와대에서 자 야당은 반대하고 보고서 채택이 안 돼도 임명하는 길입니까? 아니면은 고심하고 있는 길입니까? 고심하고 있는 길이죠. 고심하고 있는 길인데 분명한 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김상조 후보자 같은 경우는 이제 언제든지 임명해도 상관없는 상황이고요. 강경화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는 이제 내일 이후인데 내일 이후에 이제 대통령이 물론 열흘 이내의 기간을 정해서 그때까지 다시 한번 보고서를 보내주십시오라고 요청할 수는 있겠죠. 요청해야 되겠죠. 아마 그런 절차를 밟을 거예요. 그런데 그 기간이 길진 않을 거냐? 길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역시 제일 중요한 게 초미의 지금 그 숙제가 한미 외교 정상회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그 일을 맡아야 될 외교부 장관의 자리를 오래 공소로 두기는 어려울 거거든요. 물론 이제 윤병세 장관이 있긴 합니다만은 그래서 새 정부의 새 외교장관의 자리를 오래 비워두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저는 20일 이전쯤에 어떤 식으로든 결정이 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현 정국을 바라보는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추경 예산은 꼭 좀 빨리 처리해달라고 신신당부했어요. 이거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추경 예산안. 그런데 강경화 김상조 후보자를 야당이 반대해서 청문 보고서가 채택이 안 되는데도 임명을 강행한다. 네. 그러면 야당의 협조를 끌어내기가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헌법소장 표결에도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는데요. 오늘 저는 왜 야 3당이 벼랑간 정책의장이 만나서 어저께 얘기했던 거와 변화가 있었는가를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조금 전에 우리 윤 기자님 정확하게 지적을 하셨는데 실은 대통령의 메시지를 야당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최소한도 정치라는 거는 메시지고 명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빠르게 인선을 하다 보니까 부족한 부분이 대통령이 있었다. 만약에 지금까지에 대한 부분들을 양해를 해주신다면 다음에 청문회 할 때는 청와대가 검증한 자료를 모두 국회에게 넘길 정도로 철두철미하게 해서 할 테니 이번에서는 국정정상화를 위해서 도와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되는데 일체 그런 거는 없이 그냥 형용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야당 입장에 보서는 명분 찾기가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고 보이지 않게 지금 뭐 많은 사람들은 이제 부인을 하고 있지만 굉장히 나쁜 것 중에 하나가 연계 전략을 지금 피고 있는 걸로 잠깐만 봐요. 그러니까 인사 문제, 추경 문제, 정부조직법 개편안 이게 서로 연계돼가지고서 하나를 주면 하나를 통과시켜주는 이것도 과거에도 굉장히 나빴었던 부분인데 잠깐만 나쁜 것만 따라하는지는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결국은 시간이 흘러가면서 점차적으로 어떤 모습을 보일지 모르지만 대통령은 강경화 내정자든 김상조 내정자든 굉장히 상징적 인물이기 때문에 조금 결국은 경색이 되더라도 강행을 염두에 두는 행보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조심스럽게 전망해 봅니다. 그럴 경우에 추경 예산안 처리에 대한 야당의 협조를 끌어내기는 어렵고 그러면 도대체 청와대와 민주당은 이 셈법을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그러면 이제 과거로 돌아가서 우리가 한번 되돌아볼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 박근혜 정부나 이명박 정부 때 거의 지금 오늘과 같은 비슷한 상황들이 계속 되풀이됐거든요. 아까 이제 내로남불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청와대 불행을 보면 강경화나 김상조는 반드시 임명을 하겠다는 기류입니다. 어떤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다른 인사도 중요하지만 두 사람 반드시 하겠다는 건데 저는 이제 임명을 할 가능성이 높고 이후 장관들도 계속 임명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표결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면 야당은 어떻게 야당 강력하게 반대하고 공격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명박 박근혜 정부 과거에 보면 사실 그 청문회 파행이라든지 집권 초기의 인사 파동에도 불구하고 사실 대통령의 지지도가 실제로 별로 떨어지지 않았었습니다. 박근혜 정부 초기에 엄청나게 인사 참사를 당했지만 그 지지도가 크게 떨어지지 않았었습니다. 임기 초반 한 6개월 정도는. 왜냐하면 국민들에 대한 그때 기대감이 훨씬 크기 때문에. 그리고 가능하면 집권 초기에는 대통령이 좀 힘을 실어주지 않은 그런 여론이 많기 때문에 큰 타격은 받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그러나 이제 야당 같은 경우는 사실 그렇다고 해서 득을 보는 게 있느냐.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득 보는 것이 없습니다. 이제 그 발목 잡기라는 이런 비판,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한다는 그런 비판을 받기 때문에 저는 야당이 정말 전략적으로 좀 수정을 갈 필요가 있다면 치고 빠지기, 공수를 병행해야 된다. 그래서 밀어줄 사람 같은 확실히 밀어주고, 그다음에 공격할 건 확실히 이제 비판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지금 보면은 사실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거의 모든 사안에 있어서 모든 인물에 대해서 거의 전면적으로 이제 비토 방향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상황이 지속되면 임기 초반, 권력의 초반에는 야당으로서 상당히 점점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야당이 나중에 반대한 데 대한 그 대가나 책임은 뭐 지긴 하겠습니다. 어쨌든 야당의 책임은 상대적으로 가벼울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국정 운영의 책임은 어쨌든 청와대와 여당에 있는 건데 네. 이런 때일수록 민주당의 원내대표 그리고 청와대 전병헌 야당의 원내대표를 지낸 전병헌 정무수석 역할을 좀 해야 할 텐데 말이죠. 맞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지금 고려해야 될 부분이 말이에요. 이제 다음 달 초면은 야당 지도부가 이제 새로 바뀌지 않습니까? 자유한국당 전당대회가 있죠.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홍준표 전 대통령 후보가 이제 나섰단 말이에요. 아마도 당선 가능성이 지금으로선 상당히 높다라고 이렇게 예측이 되고 있는데 그렇게 아주 강력한 지도부가 등장했을 경우에 그렇게 보면 지금 정우택 원내대표가 이끄는 현재 상황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대결 구도가 펼쳐질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게 되면 협치라고 하는 말이 이제는 지금 어쨌든 그래도 수사적으로라도 지금 거론이 되는데 이제는 7월 넘어가고 만약에 이 국면이 제대로 풀리지 않는다 그러면 그 말 자체가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지금 시점이라고 하는 거 6월 달이라고 하는 일종의 여전히 어떻게 보면 허니문 기간이거든요. 새 정부에. 그렇다 그러면 이 기간을 굉장히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청와대와 여당은. 그런 점에서 보면 아까 말씀하신 그런 원내대표나 아니면 청와대 참모들 특히 저는 임종석 비서실장 같은 분이요. 이런 분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뛰어들 필요가 있고 무엇보다도 저는 대통령도 적극적으로 이 부분 관련해서는 나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대통령이 나서야 되고 또 이낙연 국무총리 총리 공간에서 역대 총리 중에 가장 많은 막걸리를 소비하는 네. 총리가 되겠다고 했으니까. 그런데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거를 조금 다른 각도에서 보면은 선강행 후 추경이에요. 그러니까 7월 3일 날 초강경한 대여 투쟁을 할 수 있는 야당 지도부가 들어오기 전에 일단 맞을 건 맞겠다라고 해서 인사 강행을 한 다음에 추경이 통과 안 된 적은 없습니다. 비록 시간은 조금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보통 이제 뭐 8월달에 통과된 적도 있고 9월달에 통과된 적도 있기 때문에 다만 중요한 것은 만난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 항상 제가 누차 강조하지만 정치라는 거는 명분이고 그리고 야당이 움직일 수 있는 최소 한도의 명분을 줘야 된다. 그렇지 않고 예를 들어서 두 분을 다 살리려고 한다고 한다면 거기에 합당한 추후에는 어떤 형태든 간에 인사청문회에서 잡음이 없을 만큼의 새로운 아주 이 청와대라든지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그 기준을 제시를 하고 나서 빠져나가야지 그런 거 없이 그냥 무조건 협력만 얘기하고 사람만 난다고 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아까 마찬가지로 검증 자료를 국회에 넘긴다든지 하다못해 정말 다음부터는 상임위 차원에서 표결을 우리가 하겠다. 이런 식의 강력한 나름대로 조치를 취하고 이번 1기 내각에 한해서는 너무 국정에 대한 부분들이 공백이 심하니까 이해해달라. 이렇게 주고받는 정치를 가져가줘야지 지금 지도가 높기 때문에 무조건 가져간다고 얘기한다는 것은 물론 현실적으로는 그것이 먹힐지는 모르겠으나 쌓이면은 결국 뭐 박근혜 전 대통령도 뭐 초기 때 뭐 지도가 이렇게 높지 않았었습니까? 그것이 결국 나중에 부메랑에 돌아온다는 그래서 조금이라도 여하튼 간에 살리려면 그거 합당한 만큼의 이러한 명분을 야당한테 좀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합니다. 이런 상황이라면은 인사청문회 황희정승이나 이순신 장군이 국무총리나 국방부 장관으로 지명이 됐다고 하더라도 인사청문회를 통과할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인사청문회 제도 자체의 필요성은 누구나 인정을 하지만 이제 유능한 사람이 혹시 우리도 위장 전입한 사실이 있는데 장관을 맡아주십시오 하고 연락이 오면은 안 하겠습니다. 왜 생중계로 국민 앞에서 이 망신과 수모를 당하는 그런 일을 나와 우리 가족이 감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이러면 정말 더 이렇게 인재풀이 좁아지는 그러니까 이 딜레마를 어떻게 해결을 해나가야 되느냐. 방금 말씀하신 이 딜레마가 내일 모레 또 하나 새로운 딜레마가 생깁니다. 뭐냐면요. 지금 정치인 출신 이제 4명의 청문회가 있지 않습니까? 내일이죠. 내일도 스포츠라고 내일 3명 모레 이제 1명 하는데 이분들의 이제 뭐 논문 표절이라든지 뭐 교통법규 위반이나 몇 개 문제들이 지금 생겨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분들이 만약에 말씀 잘 꺼내셨는데 그 도종환 문화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그 인사청문회 앞두고 지금 언론에도 보도가 됐고 어떤 국민의당이나 이런 데서 지금 저 얘기 좀 말씀하신 거죠? 뭐 예, 그렇습니다. 저 내용만 보면은 어떻게 지금 장관 후보자가 교통법규를 여러 번 481만 원이나 과태료를 대고 48회 위반했냐. 근데 본인은 이제 뭐 자선을 잘 못 알아서 이제 위반했다. 버스 전용 차선을 잘 몰랐다. 예, 그렇습니다. 근데 저런 거를 대수롭지 않게 봐줄 수 있고 또 자유한국당이 문제 삼으면 크게 삼을 수가 있거든요. 제가 이제 의미를 두는 거는 현역 의원들이 한 번도 2000년 청문회 도입으로 낙마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만약 이 부분들이 부드럽게 넘어간다면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 그럼 국회의원이 아닌 사람들은 상당히 물고 늘어지면서 국회의원들 너희들은 자기 식구 감싸게 하냐 이런 또 다른 신석 기준의 청문회 기준의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빨리 지금이라도 여야가 물밑 협상을 해서 어떤 지표 내지는 지수를 만들어야 된다. 이를테면 여론조사도 한 5가지 정도 지표를 두지 않습니까? 뭐 아주 좋음, 보통이다, 안 좋다, 절대 안 됨. 요 정도 어렴풋한 정도 지표를 놔두고 해야 서로 이 사람은 절대로 안 된다라는 그 논리가 어느 정도 성립이 되거든요. 근데 그게 없이 그냥 지금처럼 막연히 정치적 공방으로 가버리면은 또다시 계속적으로 이 앞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또 내일부터 현역 국회의원 하면 현역 국회의원과 비현역 국회의원 간에 또 형평성 문제도 제기될 수 있어서 계속 꼬여갈 수밖에 없다. 인사청문회 문제는. 그래서 힘들겠지만 빨리 여야 좀 원내대표들이 모여서 이 부분에 어렴풋한 지표를 좀 빨리 하루빨리 설정하는 게 그나마 좀 최선이라고 봅니다. 유능한 인재는 도덕적으로도 깨끗하고 유능한 인재는 없는 건가요? 그게 아니라 지금 과거 야당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과거 지금 민주당 얘기. 민주당 얘기죠. 그때 거죠?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청문회 제도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청와대 인사 검증 시스템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좋은 사람을 인사하는데 무슨 청와대에 하면은 저 청문회가 뭐가 문제냐고 얘기한 분이 있어요. 나름대로 야당의 대표까지 하신 분이 좀 맞거든요. 제가 조금 전에 이름을 좀 얘기를 해주시죠. 박영선 의원이 얘기했었어요. 왜냐하면 원내대표. 저는 거기에 동의라는 게 뭐냐면 제가 조금 전에 얘기한 미국의 청문회 제도가 우리랑 다른 게 크게 3가지인데 하나는 거기는 상임위 표결을 하고요. 그리고 모든 검증 자료를 백악관 검증 자료를 또 넘깁니다. 의회에. 그리고 미국은 상향식으로 위로 올라가서 FBI 국세청이라든지 공직자윤리가 개별적으로 검증해서 상호 경쟁 시스템이 돼 있어요. 이 3가지만 갖추기 되더라도 이제는 막 인사를 막 못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뭐냐면 청문보고서가 채택이 되든 안 되든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기 때문에 또 검증 자료를 제출하지 않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하면 다 실은 다 검증했다고 얘기를 해버리면 왜 저런 사람을 어떻게 인선할 수 있느냐는 문제 제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거를 우야우야 넘어가 버리기 때문에 조그만 거 하나의 변화가 엄청난 효과를 가져오는 게 나비 효과거든요. 저는 그래서 인사검증 시스템에서의 지금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거를 변화시키면 지금 문제의 90%는 저는 해결될 수 있다고 봐요. 그걸 안 하기 때문에 문제이기 때문에 물론 우리 지금 최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수화 만드는 작업도 중요할 수 있겠으나 더욱 중요한 거는 청문회 인사에 나갈 분들을 어떻게 백악관만과 같은 엄격한 잣대를 가지고 결국은 청와대가 보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사전에 검증을 마무리한 사람을 지명을 한 다음에 그렇습니다. 인사청문회에서는 정책적 능력만 그렇게 볼 수 검증하는. 있게끔 된다는 그런 거로 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이제 곧 청문회에 오를 그 후보 가운데 아주 재밌는 분이 이제 안경환 법무장관 후보자예요. 그분이 한 10여 년 전에 기고한 신문 글이 좀 화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나도 알고 보니까 유장전입 한 것 같다. 그다음에 논문 표절은 아니지만은 중복계좌화 이런 것들은 오히려 그 당시에는 장려되는 분위기라서 나도 그거 한 것 같다. 성희롱 문제된 전 없죠. 혹시 남들이 문제 삼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음주운전 안 걸려서 그렇지 몇 번 했다라고 이제 자복했거든요. 이렇게 보면 사실은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어떤 도덕적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실상과는 좀 높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약간 우리 국민들이 능력 있으면서 거기까지 도덕성까지 갖춘 사람을 요구하는 그러한 것을 또 언론이 굉장히 많이 높여놓은 부분도 있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언론 스스로도 한번 저 역시 그렇습니다만은 돌아볼 필요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게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뭐냐면 다
다 물론 성인군자도 될 수 없지만 직무와 관련된 거는 안 됩니다. 교육부 장관 논문 표절하면 안 되고요. 그리고 더 나가서 운전한 사람이 경찰청장하면 됩니까? 안 되죠. 운전한 사람이 경찰청장 되지 그게 않았습니까? 문제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정말 자기 직무와 관련돼서 직결된 결정적 하자가 있는 사람들은 안 되는 거고 93년도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이 여성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을 했는데 이분이 불법 체류자를 가정부로 고용했다는 그 사실을 밝히되 바로 사퇴를 했어요. 왜냐하면 법무부 장관이 불법 체류자를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오바마 대통령 시절 얘기하시는 거죠? 아니 클린턴 대통령 때 93년도 때도 얼마 그렇습니다. 전에도 그 오바마 대통령 때도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저는 그것만을 이번에는 해야 된다. 최소한도 나머지 그 부분은 맡고 있는 부처의 직무와 관련된 그 도덕적인 문제들, 위법 사항이 있으면 그건 반드시 걸러내야 된다. 그런 사람은 장관이 돼서는 안 된다. 그 말씀이신 것 같고. 신조가 그러고 나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가 어느 정도는 좀 유연성을 갖는다 하더라도 직결된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 예를 들어 공정거래위원장이 부동산 투기하면 됩니까?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가 좀 유연을 가지고 한다고 해야지 고백한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인정해 준다고 한다면 위장전입도 어떤 분은 통계를 냈는데 70% 정도 국민들 위장전입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관은 거기에 포함되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반문했을 때 대답하기가 참 어렵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최진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기본적으로 시간은 딱 20초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위장전입을 했는데 국토부 장관은 절대 안 되고 행자부 장관은 뭐 넘어갈 수 있다. 이건 사실 행자부 장관도 위장전입 안 되죠. 그러니까 그 담당이 그건데요. 그러니까 만약 예. 특정 업무에 중시해 버린다면 그 기준이 결국에 나중에는 모호해져 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다른 곳에서는 이제 우리 김 교수님과 논의를 하고 경로를 벌였습니다만은 어느 정도의 어떤 지수를 설정하지 않으면 이 논란은 이후로도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음주운전이면 어느 정도까지 허용을 해야 하느냐. 위장전이면 어느 정도까지 허용을 가느냐. 그래서 여야가 반드시 참여하고 시민단체 일각도 참여하는 그런 기본 틀을 마련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 다시 청와대 박수현 대변인 나왔습니다. 바쁩니다, 박수현 대변인. 이번에는 어떤 내용 또 발표할까요?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4명의 차관급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김현수 현 농림축산식품부 차관보,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이인호 현 산업통상자원부 차관보, 여성가족부 차관 이숙진 현 한국여성재단 상임이사,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고삼석 전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입니다.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농축산정책 전반에 대한 전문성과 이해도가 높고 신중하고 치밀한 업무 처리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이인호 상업통상자원부 1차관은 상업통상 분야의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이 강점이며 온화하면서도 책임감이 강한 리더십의 소유자입니다. 이숙진 여성가정부 차관은 여성학을 전공한 학자이자 여성운동가로 여성 문제를 비롯한 격차 해소와 사회 통합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대한 연구 업적과 공직 경험을 겸비한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고삼석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은 방송통신 분야의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전문가로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재임 시 위원회 내부의 여러 난제들을 탁월하게 해결해온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여성부장.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차관급 인사 4명 인선 내용을 발표를 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에는 김현수 차관보,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이인호 차관보, 그리고 여성가족부 차관에는 이숙진, 그리고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회는 고삼석 전 상임위원을 임명을 했습니다. 지금 여러분 화면을 통해서 보시고 계십니다.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이인호, 여성가족부 차관에는 이숙진, 한국여성재단 상임이사, 그리고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은 바로 직전에 며칠 전에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자리에서 물러났던 고삼석 전 위원을 다시 임명을 했습니다. 네, 이 소식을 끝으로 해서 오늘 정치권 소식은 여기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오늘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